네, 오늘은 65강입니다. 65번째 시간이고 경매 ABC 교재 17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179페이지에 보면은 맨 위에 6번을 봅니다. 낙찰 후 우선 매수 청구권 확인 이렇게 돼 있죠. 우선 매수권이란 특정인에게 경매 부동산에 대하여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주는 것이다. 부동산 경매는 공개 경쟁 입찰이지만은 현행 경매 절차상 우선 매수 청구권은 공유 부동산의 지분이 경매 신청되었을 경우에 공유 지분권자에게 우선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민지법 140조. 두 번째, 2016년 1월 19일에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그 이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은 여기서 임대주택법은 2015년도에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은 종전의 임대주택법을 적용하여 임대주택이 경매되었을 경우에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 제정된 그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은 기존의 임대주택법을 그대로 적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경우에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제 밑에 풀어 쓰고 있죠. 방가로 1번, 방가로 2번 두 가지입니다. 방가로 1번 공유 지분 경매와 타 지분권자의 우선 매수권. 공동 소유 부동산의 지분 일부가 경매 신청되었을 경우에 타 지분권자는 경매 진행 중인 지분에 대하여 매각기일 종결 전까지 최고 매수 신고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신고하고 즉시 보증을 제공하면 우선 매수권의 행사가 된다. 그 다음에 공유 지분이 경매 신청된 경우에 타 지분권자에게 경매 진행 사실에 대한 송달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데 이는 경매 진행 사실을 타 지분권자가 알아야만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뭐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데요. 지우개가 어디로 갔나? 잠깐만요. 여기 있구나. 상식적으로 이거는 뭐 알아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지금 나오는 사례가 공유 지분권자죠. 공유 지분권자. 근데 경매 실무적으로 봤을 때 뭐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도 주로 이제 부부간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뭐 이혼할 상태가 됐다거나 이런 거죠. 남편이 있고 아내분이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뭐 예를 들어 좀 그렇지만 주로 남편분이 이제 빚을 많이 쓰시죠. 카드를 적다 보는 사례 같은 경우도 카드 빚을 많이 썼는데 카드를 많이 긁으시죠. 카드를 많이 긁어서 빚을 잔뜩 집니다. 그럼 카드사에서 빚을 못 갚으면 경매로 집어넣죠. 경매로 나왔을 때 일단은 보통 이제 이 부부관계 같은 경우는 공유 지분 아닙니까? 남편분이 2분의 1, 아내분도 2분의 1을 갖고 있죠. 하나의 아파트에 대해서. 하나의 아파트에 대해서 공유 지분을 반반씩 50%씩 갖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남편분이 밖에 나가서 이제 카드를 많이 긁었을 때 그럼 빚을 못 갚으면은 카드 회사에서 경매 집어넣죠. 누구 지분을 경매 집어넣습니까? 채무자는 남편이니까 남편의 이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 이걸 경매로 집어넣습니다. 그럼 카드사에서 경매 집어넣었을 때 임의 경매 집어넣습니까? 강제 경매 집어넣습니까? 당연히 강제 경매죠. 뭐 이 카드 회사에다가 남편이 여기에다가 뭐 담보로 잡힌 건 아니고요. 뭐 담보로 잡히면은 담보로 잡힌 건데 좀 이따 보는 사례 같은 경우는 담보 뭐 저당권 설정한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돈을 빌린 거죠. 돈을 빌렸는데 안 갚으니까 이 카드 회사에서 강제 경매 집어넣은 사건입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됐을 때 경매 절차를 보면은 뭐 거두절미하고 이제 입찰기일이 잡히죠. 입찰기일에 저희가 법원에 가서 배팅을 해야 된단 말이죠. 입찰기일에. 그러면은 보통 오전 10시에 시작을 합니다. 법원에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보통 오전 10시에 시작을 하죠. 10시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럼 입찰기일에 이 와이프 되시는 부분이 법원에 가는 거죠. 법원에 가서
에,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10%의 보증금을 준비해서 배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탄생을 했다. 1등한 분이 탄생을 했다는 얘기죠. 그럼 1등 하신 분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인데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 거기 이제 사무관 분들이죠. 그걸 주재하시는 분들이 맨 이제 앞에서 방망이 두드리시는 분들이 있죠. 사무관들인데 이 사무관 분들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발표를 합니다. 누가 1등을 했다는 거죠. 1등을 한 다음에 바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두 번 얘기를 합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와이프 되는 분이 바로 나가서 앞에 나가서 네, 제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와이프 되는 분이 이 물건을 낙찰받는 거죠. 이게 이제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제도가 되는 거죠. 경매 실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됩니다. 오전 10시 시작을 하잖아요. 어떤 법원은 이런 법원도 있습니다. 오전 10시 시작을 하는데 오전 10시에 그럼 사건이 많습니다. 보통 뭐 15개, 뭐 어떤 거는 20개까지는 물건이 나오죠. 그럼 하나씩 처리할 거 아닙니까? 하나씩 하는데 처음부터 마이크 잡고 이 사무관이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하실 분 있으면 지금 하시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늦게 도착을 했다. 처음에 이제 그런 멘트를 했다는 얘기죠.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하실 분 있으면 우선 매수 신고하시라고 처음부터 그런 멘트를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 공유자가 나중에 도착을 했어요. 나중에 도착을 해서 자기 물건에 대해서 남편하고 공유하고 있는 물건이죠. 자기 아파트가 이제 안건에 상정돼 가지고 여기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탄생을 했다는 얘기죠. 그럼 그 다음에 이 사무관이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항의를 하죠. 왜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라고 우선 매수 신고하라고 얘기를 안 하시냐고. 그러면은 앞에서 했다. 오전 10시에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하라고 분명히 밝혔다. 당신은 지금 늦게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되면 이거 안 받아줍니다. 예. 법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처음에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하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해당 사건에 관련해서 이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정해지면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하시라고 이렇게 두 번 얘기하는 데도 있고요. 그러나 소수 법원이지만 어떤 법원 같은 경우는 오전 10시에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하시라고 얘기를 해버렸으면은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해당 아파트에 대해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탄생한 다음에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하는 얘기를 안 합니다. 이 경우에 여기서 항의를 하면은 오전 10시 앞에서 먼저 했다. 뭔 얘기냐? 오전 10시부터 시작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억울하게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마다 다른데 희한한 법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때는 오전 10시 이전에 도착을 해서 안전하게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하는 게 안전하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 뭐 울고 불고 해도 안 봐줍니다. 법원에서는. 자, 이제 이런 사례인데 이제 사례를 하나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프린트물은 올려드리니까요. 출력해서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최근 사건이기 때문에 자세한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뭐 자료는 올려드리는데 유튜브 상에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2020 타경 30땡땡 사건입니다. 뭐 경기도에 나온 사건인데요. 물건 종별은 아파트가 됩니다. 아파트. 그리고 매각 물건을 보면은 토지 및 건물 지분 매각입니다. 토지 및 건물의 지분을 매각하는 거죠. 경매 개시 결정 2020년 5월 달이고요. 사건명은 강제경매입니다. 강제경매. 감정가가 1억 9,500만 원이죠. 1억 9,500만 원 돼 있고 입찰 보증금은 10%입니다. 자, 소유자, 채무자 같은 사람이죠. 신모 씨가 되고요. 채권자는 삼성카드가 됩니다. 삼성카드가 경매 집어넣은 거죠. 오른쪽에 입찰 진행 내용을 보면은 1차 때 2020년 9월 달이었죠. 그죠? 유찰됐고요. 2차 때 낙찰됐는데 2020년 10월 달에 낙찰됐죠. 1억 3,650만 원입니다. 최저 매각 가격이 1억 3,650만 원인데 낙찰가가 얼마입니까? 낙찰가가 2억이죠. 그죠? 2억 넘었죠. 그죠? 무려 103%에 낙찰 받았습니다.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되게 100% 넘어가 버리죠. 보통. 자, 입찰이 2명 들어갔는데 낙찰자가 누굽니까? 김모 씨죠. 그죠? 김모 씨. 근데 가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유자 우선 매수 이렇게 되어 있죠. 공유자 우선 매수.
자, 매각 허가 결정까지 내려졌고요. 대금 지급 기한이 2020년 12월 초로 지금 적혀 있습니다. 날짜 지났네요. 예, 뭐 대금 납부했겠죠, 그죠? 예. 여기서 채무자, 이 아파트의 소유자이자 채무자 신모 씨가 있고요. 신모 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낙찰 받으신 분이 김모 씨인데 이분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아니죠. 근데 이제 둘이 부부관계죠.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 이분도 50%를 갖고 있고 이분도 50%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대해서. 근데 이분이 빚이 많죠. 이분이 빚이 많으니까 카드 회사에서 강제 경매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분의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 강제 경매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조금 더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나중에 이제 지분 경매를 뭐 공부를 하시게 된다면 깊이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도 다 지분 경매하고 다 연장선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기초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신모 씨 남편분의 지분 2분의 1에 대해서 이제 주식회사 삼성카드가 경매 강제 경매를 집어넣습니다. 강제 경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낙찰자가 등장을 했다. 낙찰자가 C가 되면은 ABC 관계라고 했을 때 만약에 낙찰자 C가 등장을 하면은 이 아파트에 대해서 소유권자는 누가 됩니까? 원래 있던 김 C가 원래 있던 와이프 되시는 분이 이 2분의 1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고요. 낙찰받은 C라는 사람이 또 2분의 1의 지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자, 이런 형태가 되는데 여기서 김모 씨는 공유자죠. 2분의 1의 지분을 갖고 있는 공유자입니다. 이분이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을 이 사건은 행사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탄생을 했는데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탄생을 하고 그 다음에 법원 사무관님이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하라고 하니까 이분이 바로 그 현장에서 내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하겠다.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분이 낙찰 받아버리는 거죠. 이분이. 그러니까 좋은 물건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등기부라든가 여러 가지 한번 서류를 떼보시고요. 공유자가 있을 때 낙찰 받으려면은 바람이 뭡니까? 공유자가 현장에 나오지 않기를 바라야 되는 거죠. 그죠? 공유자가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낙찰을 받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해버리면은 큰 권리 분석을 하고요. 현장 답사까지 하고 비용도 뭐 이것저것 들어갔겠죠. 조사하는 데 있어서. 근데 그렇게 노력을 들이고도 나중에 공유자가 가져가 버리는 거니까 그때까지 고생한 것들이 헛수고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유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고를 하겠는지 이런 가능성까지도 여러 가지 이제 아파트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 사건은 이 와이프 되시는 분이 가져갔죠, 그죠? 예,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해서 가져간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와이프 되시는 분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 10%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입찰 보증금 10%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 입찰 보증금 10%를 현장에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거 10% 준비 안 해갖고 공유자로서 우선 매수 신고하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현장에서 입찰 보증금 10%를 준비를 안 했을 때는 이거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당사자라고 했을 때 내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입찰 보증금 10% 준비해서 가셔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준비 안 해가지고 이거 준비 안 해가지고 이제 낙찰 못 받으시는 그런 공유자분들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밑에 임차인 현황을 보세요. 임차인 현황을 보기 이전에 그 중간에 매각 물건 현황을 보면요. 목록에 보면은 건물 1, 토지 1 이렇게 돼 있죠. 건물은 뭐저거 저쩌고 돼 있고요. 토지 1 돼 있는데 대지권이죠. 그렇죠? 대지권. 그러니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나 연립이나 다세대나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대지권이죠. 대지권.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권리하고 토지에 대한 권리 이 자체가 일체화로 넘어가는 운명을 같이 하는 거죠. 일체로 넘어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경우에 공동주택인 아파트,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건물의 소유권을 넘길 때 그 건물 소유권자가 갖고 있는 그 토지에 대한 지분 비율, 이게 대지권이죠. 이 대지권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과 더불어서 이 대지권이 같이 넘어갑니다. 일체로 넘기게 돼 있는 거죠.
절대 이거 따로따로 되는 게 아니죠. 그죠? 반드시 일체로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 1번에 지금 대지권이라고 기록이 돼 있는 거죠. 오른쪽에 보시면은 뭐 이용 상태, 주거용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대지권은 뭐쩌고 저쩌고 뭐뭐 중에 뭐 17.97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감정 가격을 보니까 건물에 대한 감정가는 1억 1,700만 원이고요. 대지권은 얼마입니까? 대지권은 7,800만 원 잡혀 있죠. 그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기타란을 보면은 전체 면적 중에서 갑구 2번 신모 씨의 지분이 2분의 1이 매각으로 나왔다. 남편의 지분은, 남편의 50% 지분이 경매로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밑에 대지권 쪽도 마찬가지죠. 신모 씨의 지분 2분의 1이 매각으로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건물의 지분 2분의 1이 경매로 나왔고요. 대지권도 2분의 1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밑에 현황 위치가 있고요. 임차인 현황을 보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2008년 6월 23일이고 배당 요구 종기가 2020년 7월 28일입니다. 자, 임차인이 없으며 전부를 소유자가 점유 사용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녹화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자, 기타 사항을 보세요. 기타 사항에 보니까 임차인 현황의 기타 사항입니다. 손가락 화살표. 현장에 임하여 소유자의 자녀 누구누구를 만나서 안내문을 교부하고 점유 관계를 확인한 바 소유자의 가족이 점유 사용하고 있고 전입세대 연락 내역서상에 전입자는 김모 씨라고 어머니라고 진술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최근 사건이기 때문에 이 경매정보지 앞장만 제가 올려드릴 텐데요. 등기부도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전입세대 연락 내역서도 저는 다 확인을 해봤는데요. 전입세대 연락 내역에도 보면은 동거인으로 같이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기부에도 보면은 뭐 와이프인 게 확실합니다. 부부관계라는 게 확실하다는 얘기죠. 자, 그 밑에 등기부 현황 보면은 자, 1번 보니까 2006년 6월 달에 소유권 이전 매매 거기 신모 씨하고 김모 씨가 공동 권리로 돼 있죠. 부부간입니다. 그리고 비고란에 보면은 각각 지분이 2분의 1씩 소유하고 있다. 명시하고 있죠. 2번에 건저당 들어왔습니다. 국민은행. 이것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이고요. 3번에 건저당 국민은행 또 들어왔죠. 4번. 신모 씨의 지분에 대해서 가압류 들어왔습니다. 주식회사 DGB 캐피탈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5번에 신모 씨의 지분에 대해서 역시 가압류 들어왔고요. 신한카드에서 들어왔고 그 밑에도 한국시티은행. 그 다음에 7번에 보니까 삼성카드에서 이 지분에 대해서 50% 지분에 대해서 강제 경매를 집어넣은 사건입니다. 자, 뭐 됐고요. 밑에는 됐고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뭐 뒷부분 뭐 별로 볼 거 없고요.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요. 문건 처리하고 송달 내역은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 경매로 나왔을 때 그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아까 이제 경매 ABC 교재에서 사전에 통지를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거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문건 처리 송달 내역에 보면은 일단 송달 내역을 보세요. 송달 내역에 보면은 한 중간 정도에 보시면은 2020년 5월 20일에 한 중간 정도에 보시면은 공유자 김모 씨에 대해서 통지서를 발송했다. 분명히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 공유자 김모 씨가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은 2020년 6월 12일에 채무자 겸 소유자 신모 씨한테 경매 개시 결정 정보를 발송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20년 6월 10일에도 또 보면은 또 이제 신모 씨한테 경매 개시 결정 정보를 발송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뭐 송달 불능, 수침 불능, 그 다음에 기타 송달 불능, 뭐 복잡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6월 29일을 보세요. 2020년 6월 29일에 보면은 기타 신모 씨한테 경매 개시 결정 정본 발송인데 오른쪽에 비고란에 보시면 송달 결과 송달 간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계속 이제 수침 불명이고 뭐 송달 불명이고 이제 집에 안 계시는 거죠, 이 남편분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송달 간주까지 가게 된 그런 사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2020년 8월 28일에 공유자 김모 씨 아내분이죠. 아내분한테 매각 및 매각 결정길 통지서를 발송을 했고요. 오른쪽에 송달 간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유자 되시는 아내분한테 경매에 들어가기 전에 다 알려준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2분의 1의 지분이, 남편의 2분의 1의 지분이 경매로 나왔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통지할 부분, 매각 결정기일이 언제다. 뭐 그때 나와서 하라. 그때 나와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하고 싶으면 하라. 이런 통지문 자체가 다 발송이 된다는 것이죠. 그 위로 다시 올라가서 문건 처리 내역을 보겠습니다. 문건 처리 내역을 보면은 문건 처리 내역에 중간 이하에 보시면은 2020년 9월 11일 보세요. 9월 11일. 공유자 김모 씨가 열람 및 복사 신청 제출. 그 다음 9월 17일 보면은 공유자 김모 씨가 참고 자료를 제출했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그 이제 남은 공유자에 대해서 반드시 통지를 해주게끔 돼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 뒷부분에는 뭐 그렇게 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고요. 다시 하면 이제 경매 입시 교재로 갑니다. 경매 입시 교재 179페이지를 봅니다. 경매 입시 교재 179페이지. 다시 중간에 방가로 1번을 봅니다. 공유 지분 경매와 타 지분권자의 우선 매수권. 자, 공동소유 부동산의 지분 일부가 경매 신청되었을 때 이 사건 같은 경우도 다시 보면은 신모 씨가 남편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모 씨가 아내분이죠. 둘 다 2분의 1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게 공유 지분권자임이 명확하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경매에 들어간 거는 신모 씨의 남편 지분 2분의 1에 대해서 강제 경매가 들어갔죠. 강제 경매. 이렇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은 방가로 1, 첫 번째 줄. 공동소유 부동산의 지분 일부가 경매 신청되었을 경우에 타 지분권자는, 여기서 이제 김모 씨 아내 되시는 분이겠죠. 타 지분권자는 경매 진행 중인 지분에 대하여 매각기일 종결 전까지라는 얘기는 그냥 입찰기일입니다. 입찰기일에 법원에 나오셔야 되는 거죠. 매각기일에 종결 전까지 최고가 매수 신고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신고하고 즉시 보증을 제공한다는 얘기가 입찰 보증금 10%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공유자다. 그러면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하겠다. 당일날. 그럼 반드시 입찰 보증을 10% 갖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즉시 보증을 제공하면은 우선 매수권의 행사가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공유 지분이 경매 신청된 경우에 타 지분권자에게 경매 진행 사실에 대한 송달이 반드시 돼야 되는데, 아까 문건 송달 이야기에서 다 봤죠. 이 김모 씨한테 법원에서 이 김모 씨한테 다 통지를 해준단 말이죠. 이는 경매 진행 사실을 타 지분권자가 알아야만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까 이제 다 봤죠. 통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방거로 2번. 임대주택 경매와 임차인의 우선 매수권. 구임대주택법에 의해 등록된 임대주택이 경매 중일 때에는 임차인이 우선 매수 신고를 하면은 다른 사람보다 우선하여 임대주택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여기서 이제 구임대주택법에 의해 등록된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임차인이라고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임차인이라고 누구나, 뭐 임차인이면 누구나 가가지고 우선 매수권 행사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요. 여기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구임대주택법에 의해서 등록된 임대주택의 임차인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영세하신 분들이죠. 영세한 임차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세한 이제 구임대주택법에 의해 등록된 임대주택이 경매로 나왔을 때 거기에 임차인으로 새들어 살고 있는 임차인들이 이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나 되는 아무 임차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우선 분양 전환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매각기일까지 최저 매각 가격의 10%인 매수 신청 보증을 제공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0% 내야 된다는 얘기죠. 최고가 매수 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법원은 최고가 매수 신고가 있더라도 우선 매수권을 행사한 임차인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한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뭐 이제 요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경매 쪽에서 우선 매수권 그러면은 여기 나오듯이 이제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이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구임대주택법에 의해서 등록된 임대주택이 경매로 나왔을 때 거기에 세대로 살고 있는 그 이제 영세한 그 임차인 이런 분들한테 이제 우선 매수권을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만 좀 잘 기억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이제 뭐 끝이 좀 보이죠. 실전 사례만 남은 것 같은데 191페이지를 봅니다. 191페이지도 했던 것 같은데요. 어디까지 했지? 이게 어디까지 했습니까? 지금 보니까 191페이지는 언뜻 했던 것 같은데요. 했던 것 같은데. 자, 끝에서부터 거꾸로 내려오겠습니다. 어디부터 보는가 하면요. 제가 여기저기 뭐 스터디를 하고 진행을 맡고 있다 보니까 헷갈려요. 같은 교재 갖고 또 하고 있어서 헷갈립니다. 199페이지를 봅니다. 199페이지. 자, 199페이지에 보면은 4번 소유자가 거주하지만은 명도 문제가 없는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요. 동부 일개, 그 다음에 뭐 구분 저감률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채권자가 우리은행이고, 오른쪽에 채무자하고 중간에 채무자하고 소유자가 배철땡이라는 분이고, 뭐 유찰된 게 있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연립주택이라고 돼 있네요. 자, 박스 안에 보시겠습니다. 광진구 구이동으로 돼 있습니다. 뭐 그린타운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돼 있고, 두 번째 칸에 면적을 보십니다. 면적을 보니까 뭐 대지 11.8평, 건물이 22평, 방 3개, 욕실 하나. 그 다음에 97년 1월 15일에 뭐 보존 등기가 됐다는 얘기 같고요. 그 다음에 감정가가 오른쪽에 나와 있고 최저가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찰 취하됐는데 1차 때 유찰됐고 2차 때도 유찰됐고 3차 때 취하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임차 내역을 보니까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고, 등기부상의 권리관계를 보니까 소유권이 배철 모씨, 그 다음에 이제 2001년 3월 10일에 매매로 취득을 했네요. 그 다음에 저당권이 한빛은행 들어가 있고요. 2001년 11월 달 5,520만 원. 그 다음에 저당권 우리은행 2,600만 원. 그 다음에 외환카드에서 가압류 들어갔죠. 그 다음에 국민카드에서 가압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은행에서 임의경매를 집어넣습니다. 자, 이렇게 된 사건이고요. 자, 1번의 사건 개요를 봅니다. 밑에 해설. 사건 개요. 저당권자 한빛은행, 이것이 이제 현재 우리은행이 됐고요. 우리은행의 담보권 실행으로 임의경매 신청된 사건이다. 2회 유찰되었고 3차 매각기일이 2006년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경매 취하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면은 이렇게 된 거죠. 등기부를 그대로 써보면 첫 번째 소유권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저당권이 들어가 있는데, 이 당시 저당권 들어갈 때는 이게 한빛은행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우리은행이 됐다는 얘기죠. 현재 우리은행이죠. 우리은행.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또 우리은행이 저당권 들어갔죠. 우리은행이 또 저당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가압류 들어왔습니다. 외환카드, 가압류에서 외환카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국민카드에서 가압류 들어갔습니다. 국민카드.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임의경매가 들어갔습니다. 이 임의경매는 예전에 이제 요 2번이죠. 예전에 한빛은행이었지만은 중간에 이제 이름을 바꿨다는 얘기죠. 이제 현재 우리은행이 된 거죠. 2번의 저당권이 6번의 임의경매를 집어넣은 그런 사건이 됩니다. 자, 밑에 2번의 말소기준 권리가 나오는데 2001년 11월 6일자, 요게 2001년 11월 6일이 맞죠? 예, 11월 6일입니다. 6일에 저당권 들어갔죠. 한빛은행 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에 해당한다. 한빛은행이었는데 지금 우리은행이라는 얘기죠. 그냥 우리은행 저당권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은행 저당권이 임의경매에 집어넣은 그런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198페이지.
200페이지를 보면은 맨 위에 3번에 부동산 등기부상 권리 분석. 본 사건의 경우에 이게 말소기준 권리죠. 이게 말소기준 권리. 본 사건의 경우에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뭐 지상권이니 지역권이니 전세권이니 보증가등기, 가처분 등기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부상 낙찰자에게 불리한 상황은 발생되지 않는다. 만약에 이걸 낙찰받았다고 했을 때 이 말소 기준 권리부터 해서 밑으로는 다 지워지는 거니까요. 인수할 게 하나도 없죠. 그죠? 4번에 부동산상 권리 분석. 본건 연립주택에는 소유자만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낙찰 후 인수해야 할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권리관계는 안전하다. 5번 최우선 변제금 지급기준 권리.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금 지급기준 권리는 확인할 필요가 없다. 임차인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한빛은행 2001년 11월 6일자 이 한빛은행 지금은 우리은행이고요. 이 우리은행의 저당권이 지급기준 권리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된다면은 만약에 임차인이 즉 세입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 우리은행이 이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된과 동시에 소액 임차인의 지급 기준 권리로도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6번의 대위 변제 가능성. 본건 경매 부동산의 이해관계인들 입장에서는 대위 변제에 대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액수를 한번 볼까요? 얼마씩이죠? 뭐 2번하고 3번하고 이제 똑같은 한식구죠, 그죠? 같은 우리은행이 되고 대위 변제를 하려면은 이 액수를 한번 봐야 되죠. 첫 번째 저당권이 5,520만 원입니다. 5,520만 원. 두 번째 저당권이 우리은행 저당권이 5,520이고 2,600만 원이네요. 여기 2,600만 원. 그 다음에 외환카드 가압류가 280만 원이네요. 280만 원. 얼마 안 되네요, 이거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국민카드가 320만 원. 자, 이 경우를 봤을 때 여기도 우리은행이고 3번도 결과적으로 우리은행이죠. 그러면 대위 변제한다는 얘기는 그 밑에 있는 권리가 우리은행 돈을 갚는다는 얘기인데 4번의 가압류 외환카드가 28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5번의 국민카드도 32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외환카드 가압류권자가 280만 원을 보전받기 위해서 이걸 토탈해서 얼마입니까? 5천, 6천, 7천 한 7,600만 원. 280만 원을 1순위로 올라서기 위해서 자기가 1순위가 되기 위해서 280만 원 보전하기 위해서 6천, 7천, 8천, 8천, 9천, 8,500만 원 가까운 돈을 대위 변제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대위 변제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죠. 그죠? 대위 변제하려면은 이 선순위 권리가 액수가 많지가 않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선순위 권리를 대위 변제하고 자기가 1순위로 올라서기 위해서 대위 변제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280만 원을 보전하기 위해서 1순위로 올라서기 위해서 무려 8,500만 원, 5천, 6천, 7천, 7,500만 원 해당하는 돈을 대신 갚는다? 미쳤죠? 그럴 리는 없다는 것이죠. 분석을 해보니까. 다시 뒷페이지 갑니다. 200페이지. 200페이지에 보면은 200페이지에 5번, 6번 대위 변제 가능성. 본건 경매 부동산의 이해관계인들 입장에서는 대위 변제에 대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280만 원 보존하려고 자기가 1순위가 되려고 이 위에 있는 것들을 대신 갚는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액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7번 청구 채권액 확인. 경매 신청권자의 청구 채권액이 5,500만 원으로서 여기 이제 거의 5,500만 원이죠. 이 사람이 이제 이 우리은행이 경매 신청 들어갔는데 정확하게는 5,520만 원이죠. 약 5,500만 원으로서 예상 낙찰가를 1억 3천 수준으로 봤을 때 청구 채권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경매 취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예상 낙찰가를 1억 3천으로 지금 얘기를 했는데 예상 낙찰가가 1억 3천이 나온 근거가 뭐죠? 지금 최저 매각 가격이 1억 2천까지 떨어졌네요. 1억 2천이니까 최저 매각 가격이 지금 1억 2천까지 떨어졌죠. 그 1억 2천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도 조금 더 써낼 테니까 1억 3천 정도 되지 않겠냐. 예상 낙찰가를 한 1억 3천 정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권리 분석을 해봤다는 얘기죠. 최저 매각 가격이 1억 2천이니까요. 그거보다 좀 더 써낼 테니까 1억 3천이 예상 낙찰가로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다시 보면은 7번에 청구 채권액 나왔는데
이제 경매 취하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경매 취하는 뭡니까? 경매 취하가 있고 그 다음에 취소가 있죠. 이것도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경매 취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취소는 어떨 때? 취소는 법원이 하는 거죠. 법원이 직권 취소하는 거 아닙니까? 법원이 직권 취소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법원이 직권 취소하는 것은 이제 대표적인 예가 무익녀 사건이죠. 무익녀. 무익녀가 됐을 때 법원에서 직권 취소를 합니다. 그럼 취하는 건 누굽니까? 경매 신청 채권자, 경매 집어넣은 사람이 경매 신청 채권자가 취하하는 거죠. 왜 취하를 합니까? 채무자가 돈을 갚았으니까 취하를 하는 거죠. 채무자가 돈을 갚는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빚이 어떻게 됩니까? 5,520만 원이죠. 근데 낙찰가가 지금 1억 3천으로 예상이 되는데 5,520만 원을 채무자가 갚는다? 아마 못 갚을 거란 얘기죠. 이 액수가 크기 때문에 아마 좀 못 갚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7번에 보면은 7번에 경매 신청권자의 청구 채권액이 5,500만 원이기 때문에 예상 낙찰가를 1억 3천만 원 수준으로 보았을 때에 청구 채권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경매 취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러니까 1억 3천 정도에 해당되는 부동산인데 1억 3천 정도에 해당하는 부동산인데 빚이 지금 5,520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 정도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현금 5,520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을 거란 얘기죠. 만약에 이 채권액이 적다라고 한다면은 이 경매 분석을 할 때, 권리 분석을 할 때 이 저당권 액수가 예를 들어서 5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이 경매 권리 분석은 달라지겠죠. 5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경매 취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왜냐? 채무자가 500만 원 정도는 갚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갚으면은 경매가 취하를 합의를 보면은 경매 취하를 해주겠죠. 그죠? 근데 이제 1억 3천짜리 부동산을 현재 갖고 있는 사람이 5천만 원을 갚기는 쉽지 않을 거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취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렇게 보는 거죠. 2006년 상반기에 본건을 포함한 인근 지역이 구의 재구역, 재건축 5구역으로 지정되어 향후 개발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3차 매각기일 이전에 경매 취하가 된 것으로 보인다. 뭐 또 이렇게 이제 적어놨는데 뭔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이건 뭐 짜집기 책 같은데. 이 사건 번호를 제가 뭐 출력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취하가 됐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유찰되고 해서 나중에 이것이 뭐 재건축, 재건축 지역으로 뭐 묶였다 중간에 2006년 상반기에 지정됐다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앞 페이지를 보니까 경매 들어간 게 언제입니까 지금? 경매 들어간 게 2005년도에 경매를 들어갔습니다. 2005년도에 경매를 들어갔습니다. 저당권자가 2005년도에 이미 경매를 집어넣은 거죠. 근데 이 당시에 권리 분석을 했을 때에는 낙찰 예상가가 1억 3천이라고 했을 때 5천만 원의 빚을 갚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경매 취하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스토리가 또 달라졌나 봐요. 2005년도에 경매 집어넣었는데 2006년도로 넘어가서 2006년도에 이 지역 자체가 재건축 지역으로 묶여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건물 소유자 같은 경우는 이제 땡 잡은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빚을 갚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재건축으로 지정되어서 향후 개발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3차 매각기일 이전에 경매 취하가 된 것으로 보인다. 궁금하신 분은 이 사건 번호를 찍어서 한번 출력을 해보세요. 뭐 경매 취하가 최종적으로 됐는가 봅니다. 자, 정리해 보면은 2005년도에 경매로 나왔을 때 그때는 5천만 원의 빚을 갚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경매 취하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렇게 권리 분석을 했는데 2006년도에 이 지역 자체가 재건축 지역으로 묶였으니까 이제 뭐 땅값은 오르겠죠. 그러니까 갚았는가 봅니다. 빚을 갚았으니까 이제 경매 취하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8번 경매 신청권자 확인. 만약에 경매 취하가 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었다고 한다면은 경매 취하가 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었다면은 1순위 저당권자 한빛은행이 경매 신청하였기에 이익이 없는 경매에 해당될 여지는 없어 보인다. 이게 표현이 애매하네요. 뭐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오타 같기도 하고요. 경매 취하가 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었다면은 계속 뭐 경매가 진행되고 유찰되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1순위 저당권자 한빛은행이 경매 신청하였기에
잉여 없는 경매에 해당될 여지는 없어 보인다. 아, 무슨 말인가 하니까 지금 원래 이건 한빛은행이었잖아요. 이 한빛은행이 원래 경매에 집어넣은 것이고 그 다음에 계속 진행되었다면 뭐 유찰되고 그렇게 되겠죠. 어쨌든 간에 사실상 이제 이게 1순위죠. 그죠? 사실상 이게 1순위 저당권자인데 뭐 유찰되고 한다 하더라도 그럼 낙찰가액이 나왔을 때 이 경매 집어넣은 저당권자는 한 푼이라도 받는 게 있겠죠. 그죠? 뭐 자기가 1등이니까. 자기가 1등이기 때문에 몇 번 유찰된다 하더라도 낙찰가액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자기는 1원이라도 받는 게 있으니까 경매 신청 채권자는 1원이라도 받는 게 있으니까 무익녀가 될 여지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얘기네요. 자, 9번 가격 시점 확인. 2005년 9월이 본건 부동산의 가격 시점인데 오래되거나 개발지역 내의 연립주택이 아닌 평범한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가격 시점보다는 전세 가격이 얼마인지 그 여부를 조사하는 게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고 오른쪽 넘어갑니다. 201페이지. 10번 물건 분석 및 수익 분석. 평범한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 주변에 뭐 지하철역, 초등학교 이런 것들이 입지하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되고 본건의 경우에 인근에 5호선, 아차산역이 존재하고 뭐 광진초등학교도 있고 아차산이 소재하여 주거 환경은 비교적 양호한 편에 해당한다. 입찰 가격은 인근 지역의 유사한 부동산의 전세가 1억 원 수준이기 때문에 이보다 조금 더 높게 책정하여 낙찰을 받더라도 본건 인근 지역이 주택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투자에 따른 수익이 예상된다. 지금 본건 인근 지역이 주택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은 2005년도에 경매가 들어가는데 2006년도에 이 해당 부동산이 있는 그 지점이 아니라 그 인근 지역이 재건축으로 지정이 됐는가 봐요. 그러면은 어차피 이제 인근 지역이 재건축으로 건물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그 근처에 있는 땅값도 오르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아마 이제 돈을 갚고 이제 경매 취하가 된 그런 사건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 이제 검색해서 출력 한번 해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자, 11번 명도 분석. 경매 취하되지 않았다는 전자에서 배당 금액을 1억 3천으로 보았을 경우에 저당권자 및 가압류권자에게 총 합계 얼마를 배당한 후에 자녀 배당금 6,800만 원은 소유자한테 배당되기에 이를 바탕으로 비교적 쉽게 명도 협상이 가능하다. 이 액수를 봤을 때 만약에 1억 3천에 낙찰을 받는다고 했을 때 돈 주고 해도 남는다는 얘기죠. 그죠? 얘네들은 외환카드는 280밖에 안 되고 국민카드는 320밖에 안 되죠. 얘는 5,500, 얘는 2,600이죠. 그죠? 다 갚고도 남는 게 있죠. 그죠? 다 갚고 낙찰가액에서 이렇게 배당을 다 받고 남는 게 있을 때 그건 소유권자한테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유권자하고 이제 명도 협상도 쉽게 될 것이다. 이렇게 권리 분석을 하는 것이죠. 자,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받고 거꾸로 내려갑니다. 3번을 봅니다. 196페이지입니다. 196페이지. 자, 196페이지에 보면은 이게 양이 많기 때문에 한 템포 쉬어가겠습니다.